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 저희가 방송 전에도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꿀팁들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JP모건 체이스앤컴퍼니 수석 애널리스트 그리고 애플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셨고요. 브링코리아 인베스트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오늘 저는 이제 처음 초면으로 우리 웃으면서 얘기 나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조금은 좀 어려워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어떠세요, 대표님? 좀 어제 어떠셨습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은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견뎌야 되는 장세다. 견뎌야 되는. 여기서 뭘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견디는 것에 최우선을 하는 게 지금 최선이 아닐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혹여나 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잘못 짜여졌던 것은 아닌지 너무나 내가 지금 상황 어쩌면 보수적인 투자가 상당 부분 맞는 투자가 될 텐데 지금 상황 이미 한 뭐 몇 달 전부터 이런 경고 내지는 이런 예고들은 사실상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시그널은 계속 나왔죠. 시그널은 계속 나왔죠. 네. 근데 나의 포트폴리오를 사실상 바꿔놓질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들 어찌 보면 또 이제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당장 이런 부분들이 뭐 급격하게 V자 반등으로 나온다거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경험을 했었던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너무나 급격하게 왔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회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상당 기간 우리에게 워닝 사인을 줘 왔었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시그널을 준 것들이 뭐 당장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기간만큼 시그널을 줬던 기간만큼 최소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거는 V자의 반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L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U자로 회복이 될 것이냐. L자로 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리고 우리 경기가 경착륙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U자로 간다는 얘기는 연착륙 쪽으로 간다는 얘기일 테니까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 일단 침체 경기가 꺾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침체 말고 우리는 둔화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 그렇죠. 천천히 가는 게 적응할 수 있게. 그 얘기는 결국은 경착륙은 우리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연착륙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 공포감이 들고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확 그렇죠. 지난 주말 사이에 시장에서 갑자기 확 부각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그냥 레버리지가 과거 긍정적인 시절에는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줬지만 레버리지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맞아요. 나를 갉아먹을 수 있다. 지금 딱 그런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긴축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니까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지는 건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긴축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거는 긴축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근데 그 긴축 속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것만으로도 조금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긴축 속도가 사실상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 그동안 이제 그 잭슨홀 미팅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는 사실상 이 연준에서 이번 뭐 한 8, 9월 정도 지난 후부터는 긴축의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에서는 한때 이번 9월 달이 75bp가 아니라 50bp 인상 정도였고 그 다음에 12월 미팅은 한 25bp 정도가 될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김치국이었어. 그 8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 생각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 180도 변해 보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번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러다 보니까 시장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인플레가 나타나다 보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통화 긴축을 합니다. 통화 긴축을 하면 이제 경기 긴축 정도에 따라서 통화 긴축 정도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냐 침체될 것이냐인데 우리가 원하는 근데 이제 둔화였는데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빠른 속도? 왜냐하면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죠. 경기 침체 어쩔 수 없다. 맞아요. 인플레 먼저 잡아야 된다. 선 인플레 후 경기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대놓고 얘기했죠. 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 둔화를 기대해서 연착륙을 기대했던 시장이 경착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그 공포가 과거 우리 두 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 FOMC 이전에 시장은 조금 좀 관망 내지는 통상적으로는 조금 좀 위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FOMC가 끝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안도 랠리가 나왔던 것이 항상 경험치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이번 안 나와. 이번은 하루가 아니라 지금 그게 어제까지도 빠지고 지금 3일 연속. 지금 저가 매수가 없죠. 예. 3일 연속 과거는 FOMC 끝나면 바로 반발 매수 들어오고 안도랠리 나타났는데 단일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계속 지금 내려간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어떤 변곡점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변곡점에 대한 시그널조차도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변곡점에 대한 시그널 어찌 보면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앞서서 이런 말씀 해주셨죠. 이제 그 뭐 석유화학도 그렇고 그나마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나은데 석유화학 당연히 쫄리죠. 왜냐하면 원유 가격은 올랐는데 수요는 줄어들어서 양방으로 지금 맞고 있는데 정제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뭐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석유 같은 경우 0달러. 맞아. 아니 마진이 안 나와. 석유화학은 더 심합니다. 지금 미치려고. 석유화학은 더 심한 거죠. 그나마 석유류는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석유류는 어디다 보관할 창고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석유화학은 그나마 그 제품이 고체이기 때문에 그 알갱이들 있잖아요.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관을 해놓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보관을 무한대 할 수 있겠느냐. 제한이 있죠. 이번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항목은 기업들의 재고입니다. 재고. 지금 재고가 근데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 열흘째 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지금 현재는 그게 20일, 30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재고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재료의 가격이 올라서 재고 평가 가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100원짜리가 지금 가격이 300원이 됐다라면 당연히 평가 가액은 같은 물량을 보관해 놓고 있더라도 숫자상으로.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고의 물량이 많아진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투자한 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효율성이 그대로.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상 장치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나 IT, 전차 그리고 조선까지 이거는 장치 산업이지 노동력 산업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변동비의 비중보다는 고정비의 비중이 훨씬 높은. 그러면 고정비 비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인건비. 아니요. 고정비 중에서. 바로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가동률. 근데 재고를 계속해서 안 팔리고 그러면 재고를 이제 왜냐하면 재고가 늘어나는 거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동률은 최소한 단위당 고정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동률을 높여야 되니까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의 창고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진 돈도 한계가 있죠. 재고가 쌓이면 내 돈은 그대로 묻혀버리는데.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저는 이번 분기
이번 3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서는 특히 자본재 산업 재고 수준,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 있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넓고 근데 이 부분이 나의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 몇 프로냐? 예,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그러면 그 얘기는 네. 이 기업이 과연 향후에 네. 어느 정도나 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얼마나 더 버티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이번 기업 실적 시즌에 있어서의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야. 그리고 이제 통상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자 보상 배율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자 보상 배율 얘기를 하겠죠. 근데 기업들이 아직 그 전전년도에 발행한 채권이나 뭐 회사채나 이런 부분들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질적인 맞아요. 만기는 한 내년 내후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돼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네. 저금리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장 금리가 올랐다 뿐이지 맞아요. 나의 쿠폰 레이트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중간에 할인을 해서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이미 나는 발행을 해버렸으니까. 신규 회사채 발행하지 않은 회사채 네,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입장, 개인들의 입장과 기업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개인은 바로바로 3개월 변동금리. 체감이. 예? 예, 바로 나타나죠. 맞아요. 예, 예. 뭐 저도 이제 뭐 채무자 중에 하나니까요. 부담대 주담대. 예, 저도 이제 채무자 중에 네. 하나니까. 근데 보면 기업들은 조금 좀 상황이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을 아직까지는 굳이 기업권 그거보다 물론 이제 한계 기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보긴 해야 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지는 않을 그거보다는 것이다. 재고자산 회전. 네네 재고자산 쪽을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보자고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인트가 네. 되는 것 같아요. 3분기 끝나가는 네. 시점에 그거 꼭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스톰 공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스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어쨌든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게 또 다른 이게 네네. 약자로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이 부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스톰 뭐 스그네이션 우리가 가장 네. 크게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맞아요. 경기 침체 그리고 T가 트레이드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그래. 지금 칩4라는 부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BBC를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오 배터리, 그 다음에 칩. 근데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 미래 전략 산업이 되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글로벌 밸류 체인, 소위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혹여나 서로 간에 다 도와서 윈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G2 국가를 중심으로 양분화되지 않을까. 양분화된다라면 시장은 쪼개지게 되고 맞아. 시장이 쪼개지게 되면서 서로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서로 간에 얻을 수 있는 윈윈.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희석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용이 늘어나니까. 네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중간에 껴 있어서 저희는 진짜 그럼 안 좋게 되겠네요. 우리나라 차이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렇죠. 맞아. 뭐 지금 뭐 실질적으로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상황 뭐 이런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분보다는 일단 뭐 경제적인 상황,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해야 될 상황들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오일샥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왜냐하면 오일샥은 당장 이제 겨울 동절기 찾아옵니다. 네. 수요가 이제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이제야 겨우 뭐 미국 기준, 우리나라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8월, 9월 들어서 겨우 이제 인플레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월, 11월 가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서 에너지가 다행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가격이 뭐 WTI 기준 한 77불까지 하락은 했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그 자리에 머물 것이냐. 그럴 것 같아요. 겨울철 동절기가 찾아오는데 에너지 수요가 높아질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에너지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겨울에 쓰는 에너지 비용이 많아진다. 그럼 내 봉급은 100만 원인데 내가 여름철에 에너지 비용으로 10만 원을 썼다라면 겨울에는 에너지 비용으로 20만 원을 써야 된다.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그 이전에 여름철엔 9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80만 원을 줄어든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기는 어찌됐건. 네, 경기는 뭐 경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미국 경기 뻔히 알지. GDP에서 미국 경기에서 다 소비. 70%가 소비라는 것은 어느 누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렇다라면 그나마 미국 베이지북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 고용과 소비다라고 얘기했죠. 계속 고용과 그나마 최후의 보루입니다. 근데 소비마저 둔화가 되어진다라면 이거는 조금 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되어질, 확산되어질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여기서 만에 하나 고용까지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지금 기업들이 조금씩 어렵다 보니까 이미 지금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용 상황이 조금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와 관련해서 에너지 대란 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뭐 러시아가 계속 이제 압박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뭐 어느 누구도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머니터리 팔러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뭐 경기 침체와 바로 연결이 되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이제 뭐 우리 방송국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거를 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말이 많죠.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걸 이제 다 우리 PD님이 조금 좀 이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통화 정책이고 두 번째가 재정 정책, 세 번째가 이제 조세 정책, 그리고 네 번째가 규제 정책인데 규제. 규제가 어찌 보면 돈을 제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정책이죠. 말로만 다 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세금 뭐 풀어주고 뭐 규제 지역 완화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찌 보면 말로만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돈 제일 안 들이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보시면 통화만 긴축이고 다른 것은 다 확장 완화 기조입니다. 풀어주는 기조. 통화와 근데 그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놓고 보면 재정 정책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서 생기냐면 조세에서 생깁니다. 저도 드렸어요. 이 지금 이 이해상충 관계가 영국 파운드와의 고스란히 나타났죠. 이번에 이게 제대로 맞아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확대시키려면 조세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세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조세를 줄인다고 하는데 조세를 줄였어요. 돈이 없어. 재정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은 역효과가 나는. 그렇지.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지금 이제 재정하고 조세는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 통화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통화는 긴축을 하지만 재정을 확대를 해서 그게 지금 중국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통화는 긴축을 하지만 재정 확대를 계속 인프라를 해서 재정 확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하는데 이제 조금 쉽지 않은 조세 쪽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바로 부작용이 나타나버리는. 지금 건드릴 게 너무 없어서 그러지 맞습니다. 너무 다 해놔 버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세라는 부분을 건드리면 그게 바로 이제 시장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을 통화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완화 내지는 확대 기조인데 통화만 긴축. 이게 과연 인플레를 정말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인플레는 못 잡고 오히려 물가만 그대로 유지시켜 버리게 되는 이게 오늘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만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경기의 부양을 위해서 통화를 확대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임금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고용을 오히려 줄인다. 줄이는 그런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왜냐하면 통화가 확대되니까 물가가 오릅니다. 내 임금도 올랐습니다. 근데 내 실질 임금은 안 올랐습니다. 쓰는 건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한테 내 실질 임금을 올라가게 나 체감으로 느끼게 해줘.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구조조정 나타납니다. 기업도 네, 기업도 힘드니까. 그러면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게 실업률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효과는 없이 물가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용이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고용과 소비 둘 다 무너지게 되는 아까 효과가 없어지게 대표님이 얘기했던 게 그 딱이에요. 미국에서 그나마 버티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 네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여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뭐 수통 공포 이제 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마치고 FOMC를 마치고 일단 기자회견한 내용 경기 전망치에 대해서 시장이 이거는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바로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 네, 실업률에 대한 조정이었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한 거 이거 그렇게 뭐 영향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뭐 기존 1.7이었다가 0.1로 낮췄어요. 이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이렇게 올렸는데 성장률 낮췄지. 이게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은 내년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동안 이때까지 너희들이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너희들이 이때까지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 고용. 실업률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낮추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걸 높이면 어떡하니? 실업률을. 네. 이런 문제예요, 지금. 왜 이거를, 올해는 그나마 좀 버티지만 내년에 0.5%포인트나 올리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해왔던 그들의 완전 고용, 거의 완전 고용 상태 3.5%. 맞아요. 고용은 탄탄하다, 우리. 네, 고용은 탄탄하다. 근데 이거를 내년도 4.4%를 올렸습니다. 실업률을요? 네, 실업률을 그들 전망치를. 네? 이거는 그러면 고용이 무너진다. 고용이 조금 안타까운 긍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고용은 통상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내가 돈을 벌어야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고용이 선행지표고 소비는 동행지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미래를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행간입니다. 시장에서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실망한 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 전망치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임금 상승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방금 필립스 곡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구조상. 예. 못 잡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4%를 넘는다라는 거는 그들이 이때까지 강조해 왔었던 완전 고용, 무너졌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얘기는 경기를 포기했다. 내년까지. 올해까지가 아니라 내년까지 포기한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인플레를 잡겠다. 그러면서 인플레 전망치가 내년에 2%대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올해 안에 이제 5점에서 5.4로 올라가지만 그리고 내년도도 2.6 전망치에서 2.8로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들의 목표치인 2%대로는 내려갑니다. 2.0%가 목표이긴 하지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금리와 통화 정책과 가장 밀접한 것. 시장에 세 가지가 있죠. 환율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환율 시장입니다. 환율이 제일 빠르죠. 환율을 가장 먼저. 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환율은 항상 양면성을 가집니다. 이게 잘 되면 이거. 맞아.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 그러니까 절하가 되면 수출이 잘 돼요.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해외에서. 근데 지금의 상황은 원화의 약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아니라 달러화의 강세에 의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가치 절하다. 어제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 114를 넘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이렇게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4%가 넘게 이제 올랐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원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른 나라 국가들도 다 절하가 됐다는 얘기. 달러만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암만 죽어라고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GDP를 올리면 뭐합니까? 달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 원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달러 환산 GDP는 줄어들지. 결하. 아마도 달러 환산 GDP 우리 상당히 꺾일 겁니다. 올해 지금 평균 환율이 10% 올랐어. 올 평균 환율이 1,300원을 넘었습니다. 평균이. 예, 평균. 연평균 환율이. 그러면 작년 1,100원. 1,100원대였네. 예.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네. 말 그대로 뭐 음모론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이간질에 의해서 미국의 장난에 의해서 미국 통화당국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를 고스란히 빼앗긴 겁니다. 수치상으로 15% 그냥 날아간 거야. 우리 돈이 내가 돈 번 거. 예. 이게 원래 환율은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서 이 부분을 상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환율 시장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건데. 네, 자유환율 시장입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어찌 보면 통화, 금융 때문에 미국은 앉아서 이 돈을 벌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는 죽어라고 피땀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어도 환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고스란히 내가 이런 말씀이 맞지만 삥 뜯기는 거죠. 진짜. 미국만 더.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부분을 더 이제 조금 더 진전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구매력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구매력이 20% 30%가 줄었다라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과거에 100만 원어치였다면 지금은 80만 원 70만 원어치밖에 못 삽니다. 네. 똑같은 물건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인플레가 있지만 20%가 더 늘었지. 인플레를 능가하는 인플레가 8%. 근데 인플레를 훨씬 능가하는 달러화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매력은 오히려 상승합니다. 이득이네. 네. 그렇죠. 그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이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막말하면은 지네 힘든 거를 전 세계에서 삥 뜯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 효과가 이만큼 무시무시한 것이고 실물 효과보다는 실물에서 암만 노력을 한들 금융을 가지고 금융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변수 환율이다. 환율이 안정화를 찾지 않는 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주식과 채권 시장.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은 안정화 될까요? 뭐 조만간 되겠죠.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시점은 언제로 보냐면 이제 우리 금통위 시점으로 보는데 안타깝게 우리 금통위가 10월달에 또 없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긴급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뭐 정책적인 상황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참고 뭐 시장 개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GDP가 한 22조 달러 정도 되죠. 중국이 한 16조 달러 정도 되고 1조 7천억 달러. 작년에 1조 7천억 달러가 달러 환산으로 올해 1조 5천억 달러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그러면 1인당 GDP가 상당히 줄어든. 그렇죠. 20% 날아간 거예요. 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 잘 생각해 줘. 근데 이 부분이 거꾸로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 부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이다. 네. 뭐 그렇다라면 1,100원, 1,000원 시절에 5만 원 50불입니다. 지금 1,400원입니다. 그러면 3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싸 보이죠. 완전한 디스카운트지. 예, 상당히 싸 보이죠. 펀더멘탈로 봤을 때. 최근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의외로 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이 환율로 돈을 더 그렇다고 벌어서 봅니다. 저는 그거라고 구매력이 늘어서 펀더멘탈이 아니라 환율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로지 환율이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이 과연 그들 생각도 아마 이럴 겁니다.
환율이 과연 1,400원이 고점일까, 1,500원이 고점일까, 분명히 그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우리랑은 또 다르게 이제 그 환율에 대한 해지를 하고 들어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네. 예. 그러면 그 가격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400원에 그냥 고정시켜 놓고 사는 겁니다. 환위치 시켜놓고. 예, 해지를 해놓고. 그게 비용이 만약 1달러 정도가 들다 하더라도 그게 낫죠. 그게 훨씬 낫죠. 그럼 반대로 정부가 아까 얘기했던 근데 것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정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예. 근데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네.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외국인들이 과연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가 끊겼지만 정부가 시장 개입만으로 지금 현재 환율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근데 저도 모르는. 근데 이게 뭐 비상 상황, 비상 시국, 뭐 지금 환율 과연 지금 상황 1,430원 상황의 한 달 이상 계속되게 정말로 가만히 두진 않겠지. 용인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이게 뭐 말 그대로 뭐 엊그저께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요즘 외국인들이 뭐 유입을 해서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뭐 명동에서 지금 뭐 핫도그도 사 먹고 뭐 이런 되는데 그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한편 내지는 별것도 아닌 그쵸. 거를 뉴스에서 확대해서 그들이 뭐 들어와서 과거 뭐 10만 명 들어왔던 게 지금 한 30만 명, 40만 명 관광객이 들어왔다더라. 근데 여행 수지가 과연 나아졌느냐? 그리고 여행 수지가 우리 총 경상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길래 마치 이거는 내가 이런 거죠. 내가 한 달 그 채소를 사는 비용이 100만 원인데 오이는 거기서 한 달에 내가 10,000원어치밖에 안 사는데 오이값이 하나에 1,000원인데 오이값이 3,000원이 됐어. 벌벌벌 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딴 거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뭐 예를 특정하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의 어떤 그 착시, 착시 내지는 오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환율은 사실은 저희가 막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3개월밖에 올해가 안 남았으니까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이거 좀 정리해 보면 앞서서도 이제 간단히 스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칩보 회의. 그러니까 결국 칩보라는 건 결국은 이게 칩보라는 상징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속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득을 보는데 윈윈을 하는데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둘로 양분이 되어진다라면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미중으로. 서로 얻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근데 미국과 중국 다 이미 중국도 굴기 선언을 해버렸고 미국도 BBC를 선언을 해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 이게 참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동절기 임박입니다. 에너지. 예,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아낄 수 있겠느냐. 에너지 가격을 못 오르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금리 인상의 둔화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맞아. 금리를 오히려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혹여나 모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 세 번째는 실적 시즌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은 우려입니다. 아직 고용 둔화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그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있고 현실화되지는 아직 이제 그 뭐 지표로도 나타나지 않았고 전망치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소비의 둔화도 사실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근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스물스물 급격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달 초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음 달 이게 중일 것 같아요. 이게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라면
이건 침체가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그치, 확정. 예, 확정이 되는 거죠. 실적까지 안 예. 좋아버리면. 연착륙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페덱스하고 자동차에서 주가 급락해서 고스란히 나타났죠. 그 페덱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대놓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송 물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경기에서 물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게 이제 해운업에서도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그대로 있죠. 나오는데. 예, 물류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 실적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경기 침체가 현실화돼 버린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은 충격에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에서 다소간 좀 충격에 쌓일 가능성. 여기서 오히려 지금 변곡점이 돼서 살아나는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악화되는 부분이다라면 이 부분이 지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운송이다. 물류나 기업들 실적에서 결국은 이제 확인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미국에선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우리 기업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부분은 제조업보다는 운송업 그리고 유통업에서 이제 먼저 나타나게 될 시그널이. 건데. 예, 그 시그널 나온 지 사실 예. 해운 지수가 꽤 거의 됐죠. 근데 인정을 안 했죠. 아무도 인정을 안 했잖아. 인정을 안 했죠. 심지어 4달 전부터. 그럼요. 해운지수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면 이미 꺾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4달 됐어요. 예. 15주 연속 네. 하락이네. 네. 오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조금 다 됐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결국은 경기 연착륙이냐 경기 경착륙이냐. 네. 근데 이게 지금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급격하게 지난 주말 이후에 시장 내 부상이 올라갔지. 되었다.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틀린 전망이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3분기 실적 시즌일 것이다. 3분기 실적 시즌에 확실하게 이게 지질 것인지 조금 어떤 살짝 기대를 할 것인지. 기대감을 줄 것인지 거기에서 이 봐야 될것 부분이 같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대구자산 회전율. 그렇죠.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환율 계속 보셔야 된다라. 무조건 봐라. 그리고 앞으로 고용하고 소비만 보시면 될 것이다. 다른 거 뭐 경기 선행 지수니 뭐 구매자 관리 지수니 이런 거보다는 소비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일 수밖에 없다. 환율 보시고 고용 지표, 소비 지표 보시고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스크리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스크리닝. 예. 그러니까 그리고 좀 슬림화 시켜 나가야 되는데 세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성장주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장주. 근데 성장에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진입, 도입기. 그때가 모멘텀이 제일 크죠. 주가. 네, 그렇죠. 예. 도입. 성장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기. 그다음에 쇠퇴기가 있죠. 아, 맞아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틱에서 봤는데. 모멘텀. 예. 지금은 모멘텀을 추종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정적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느냐 못 하느냐. 오히려 안정적 지속 성장을 한다라면 그만큼 시장에 의해서 이게 그 저 움직임 변동성도 제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해줘. 근데 모멘텀은 없다. 천천히 간다. 하지만 지금 시기엔 이게 나빴다. 두 번째. 이게 낫다. 모멘텀 추종하지 마시고 안정적 지속 성장 추구하시라는 말씀.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주식을 여전히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예, 이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멘텀 없습니다. 하지만 정중동의 상황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주가가 아직 코로나 이전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다.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뭘 보더라도 아직 그때보다 미치다. 근데 실적도 그때보다 미칩니다. 네. 근데 그들이 물론 최고점을 구가했던 시절까지는 안 가겠지만 최소한 아직은 정상화되지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이라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파이팅 하겠지. 정상화를 추구합니다. 정상화.
당장 모멘텀은 없지만 네.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이거 맞네요.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앞서서도 이제 얘기를 했죠. 조세 감면이 아닌 재정 정책의 확대. 그럼 재정 정책 쪽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생각을 할 것이냐. 재정 확대자 어떤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답이 나올 것이다. 정부의 돈이 가는 데를 네. 찾아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앞에서 팬데믹 그 피해주들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됐다. 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종목 하나 얘기보다는 저는 업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뭐, 네. 그냥 뭐 뭐 여행, 인바운드 여행이 네. 됐건 아웃바운드 네, 여행이 그다음에 됐건 뭐 면세, 면세, 카지노. 그다음에 카지노. 네. 거기서 제일 먼저 뭐가 살아날 것 같으세요, 대표님은? 저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최근에 카지노가 가장 빨리 반등을 하기는 했거든요. 카지노. 근데 아직 정상화 아직 안 됐죠. 아직 멀었다. 아직 안 됐죠, 정상화. 그렇죠.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완전 아직 완전히 되진 않았죠. 그러면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관광객이 카지노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아직 안 왔어요. 시작을 안 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근데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근데 네. 제가 그 언젠가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건 작두타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항에 좀 가보셔라. 국제공항에. 직접 예. 국제공항이 번잡한지 안 번잡한지가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공항 버스가 얼마만큼 자주 다니는지. 지금 일단 다니긴 시작은 했습니다. 보여요. 그리고 노선이 얼마만큼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는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옛날 버스 노선이 다 지금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옛날에 15분 단위로 노선 버스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30분 1시간 단위로 움직인다. 아직 정상화 안 된 거죠. 안 된 거지. 맞아요. 이 부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사이드로 확인해 보시면. 그렇네요. 바로 눈으로 보이네요.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공항을 일 때문에 갔어요? 다녀와 봤는데 네. 김포공항은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국내 국내 여행객들이. 지하철도 잘 다니고. 네. 근데 확실히 인천은 아직까지도 조금 한산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살아나면 카지노 살아나고 면세 살아나고. 그렇죠. 아마 뭐 입국할 때 뭐 면세를 하고 뭐 이거 아직 의미 없지. 예, 그거 의미 없습니다. 네, 맞죠. 자, 어쨌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뭐 성장주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가지 단계 중에 성장주를 보신다면은 지금은 도입이나 그때는 뭐 도입이 가장 모멘텀이 크지만은 지금은 안정기를 타고 있는 그런 그렇지. 성장주를 봐야 된다 이야기 네. 해주셨고 안정적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 그리고 정상화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기회 되시면 제가 오늘 뭐 드릴 말씀 다 못 드렸고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만큼 되게 많은데 뭐 시간 제약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사실은 뭐 오늘 뭐 말 다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못해요. 자료도 뭐 PPT도 뭐 한 20몇 장을 우리 방송국에서 이제 준비를 해 주셨지만 이거 뭐 한 3분의 1도 못 했죠. 뭐 기회가 되신다면 또 불러 주시면 아유 그럼요. 제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뭐 마지막으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오늘 아까 해운 운임지수도 이야기해 주셨고 했는데 해운주 자체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 거라 당분간은 좀 어려울 거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조금 좀 쉽지 않죠. 저는 오히려 조선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주보다는 조선주. 지금 뭐 조선주 이거 뭐 얘기를 좀 더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한 4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수주를 얻고 있는 LNG. LNG가 지금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는데 당연하죠. 네. 미국이 지금 LNG 수출 세계 1위로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이. 이번 하반기 들어서. 그렇지. 유럽에서 그동안 쫙 파이프라인으로 쏘다가 막아버렸으니까. 예. 근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파서 유럽으로 공급할 수밖에 그것도 배로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수주가 LNG가 늘어났다. 근데 재밌는 건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벌크선, LNG선 이렇게 통상 한 3가지로 나뉩니다. 네. 조선의 이제 그 발주의 이제 그 종류를 굳이 한다라면 네. 가장 많이 남는 게 LNG죠. 조선 사업 입장에서. 무조건. 예. 근데 LNG선의 발주가 우리나라 거의 한 70~80%가 넘습니다. 예. 지금 세계 1위로 우리가 등극을 했죠. 중국을 제치고. 그러면 그 얘기. 결국 조선업. 긍정적인 상황에 앞으로 향후. 왜냐하면 수주를 하면 이게 최소한 3년치 수주가 계속 쌓여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된다라면 물론 뭐 최근에 이제 2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그것도 다 이제 대우조선 해양의 이슈였는데 하나는 이제 근로자들 뭐 하청업체 파업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화 쪽에 이제 어제 들어간 인수가 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 펀더멘탈적으로 그냥 상황상 운임보다는 아무래도 이 조선 쪽 그리고 뭐 물류 그러니까 뭐 육상 물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그 물류 회사보다는 자동차 트럭 만드는 회사가 더 낫겠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유튜브니까 얘기할 수 있기는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공을 쳤는데 대우조선 해양에 계시다가 머스크 덴마크 머스크사로 임원하시는 분이랑 공을 쳤거든요. 예. 근데 부산에서 회의를 하더라고 저번 주에. 그리고 그분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조선. 아 그래요? 왜냐면 LNG 쪽은 왜냐면 지금 노후화된 거 교체할 것도 너무 많고 유럽 발 미국 향이 너무 많은 거야. 뭐 LNG 선이 건조가 빠르거든요. 거기다 적은 분도 있죠. ESG. 네. ESG. 네. 그러니까 이걸 갈 수밖에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LNG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원자력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새로 지을 맞아요. 근데 LNG는 바로바로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중에 제일 그래도 깨끗한 게 친환경. ESG에 가까운 게 결국은 천연가스입니다. 모두가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안 그래도 많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시가스나 한국가스공사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왜냐하면 마진을 정부가 제한을 합니다. 돈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마진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을 고스란히 내 제품 가격에 반영을 못 시키게 합니다. 지금 그건 안 됩니다. 네. 여기 구분하셔서 조선 쪽은 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좀 지켜볼 만한 또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황상. 네, 언제나 그래도 저희가 양질의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판단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알차게 채웠네. 네, 벌써 9시고 오늘 뭐 개장 간단하게만 볼까요? 개장이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이제 지금 잠깐 본다라고 하면 아까 방금 전에 그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외국인들이 저는 조금 들어오는 걸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시장을 살릴 거는 사실은 외국인들밖에 없어가지고 환율이 올랐어도 아까 얘기했던 걸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장 초반에는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아예 없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쌉니다. 주식. 맞아요. 달러로 환산한 국내 주가. 너무 쌉니다.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에서 외국인들이 핫도그 사 먹 엄청 싸게 사 먹는 거잖아요. 그들의 돈으로 치면. 그렇죠. 이게 대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을 저는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오늘 오전장이 조금 움직이는 것들은 뭐 전기차, 그다음에 완성차, 그다음에 바이오 쪽. 아니면 조금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항상 최근에 배당주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는데 아직 방향성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 이제 한 9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아직 그래도 뭐 상승보다는 그냥 횡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버티시고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신승용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셋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아침 8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